졸린다고 안 드신 분도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졸까 봐서. 상관없나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자, 주택법 보겠습니다. 542페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도 역시 용어 정의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용어. 주택이 무엇인가 하는 게 있는데,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것이 많지 않은데요.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다.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는 건축물의 일부만 주택이 되는 거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형태와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그 하나 정도.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건축물만 주택이지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에. 그거 하나만 체크하고. 자,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에 첫날 수업하고 오후에 마지막 날 수업하네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네. 주택법, 물론 이제 농지법도 있는데, 주택법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주택의 개념, 부속토지 포함된다 했고,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분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닫을까 이거?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는데 우리가 건축법을 이제 오래전에 봤는데 건축법에는 단독주택에 이런 게 있어요. 본래 고유한 형태의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관하는 것도 있어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건 건축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택의 그런 분류이고, 우리 주택법에서는 좀 전에 내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말인데, 그래 부속 토지도 주택이라고 했죠. 네. 기숙사는 그래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기숙사를 건축한다 그럼 걔는 뭐예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에 따라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숙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공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주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양주시장이 공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공간 소유자라고 그냥 한번 가정해 볼게요. 공간도 가지고 있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2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뭐까지 마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얘네들은 주택이 아니다. 얘는 언급 자체가 안 돼요. 시험에서 뭐 혹시 이제 아주 오랜만에 뭐 공간도 주택이다 틀린 말이고요. 기숙사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얘는 준주택이라고 해요. 준주택. 주거 생활하기에는 좀 옹색하죠. 근데 어쨌든 일시적이나마 할 수는 있거든요. 좀 옹색하지만. 그래서 뭐라고요? 준주택. 기숙사 준주택. 얘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피스텔. 건축법에서 한번 봤었는데 업무시설이지만 일부 구역에서 숙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준주택. 주택은 아니에요. 준주택.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역시 일상적인 주거생활 환경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주택. 지금 뭐예요? 기숙사, 준주택. 다중생활시설. 이건 이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쯤 개념이 좀 정의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인데요. 준주택. 여러분들 가족 모여 살려고 하면 살겠어요?
마땅하지 않죠? 근데 이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한 달 산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옹색하지만 이제 주택은 아니지만 옹색한 형태의 주거 환경은 갖춰졌으니까 준주택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뭐다? 준주택. 종종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문중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문중에. 근데 다중생활시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법에 따르면. 이게 500 미만은 이종근생, 500 이상은 숙박시설. 자, 그러면은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못 배웠어? 내가 잘못 가르쳤겠지 뭐 이제. 그때 정신없어 내가 잘못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종근생이나 숙박시설이 모두 다중생활시설에 들어가요. 얘는 큰 거, 얘는 작은 거. 이종근생인 다중은 준주택이다. 맞죠? 숙박인 다중은 준주택이다. 맞죠? 그럼 숙박인 다중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시험 출제하는 애들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종근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종생 아닌 것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죠? 그럼 숙박이 아닌 다중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다중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받고. 이게 이제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그리고 주택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주택을 이렇게 나누게 돼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나누게 돼요. 국민주택, 무슨 주택? 민영주택. 자, 국민주택은 국민 일반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 국민주택이겠죠.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국가가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만드는 주택인데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별로 크면 안 되지. 막 호화주택은 아니에요. 본인이 부자라서 이제 큰 것들이 국민주택이다 생각한 모양인데 그래, 큰 것들은 국민주택이 아니야.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요.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해요. 다만 이 국민주택 규모가 일정한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얼마야? 85야. 자, 국가가 만드는 크지 않은 주택이 국민주택. 근데 지금 현대국가는 국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많이 지금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만들어도 국민주택이에요. 다만 규모가 크지 않아야 돼요. 85야. 남양주시가 주택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200제곱미터예요. 200제곱미터.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말고도 이제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여기는 공공기관이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나오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얘네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국가가 한국한테, 지자체가 지방한테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더라도 사실은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지 한방이 만드는 주택이 뭐예요? 국민주택. 근데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될 때 국민주택. 또 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민간이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민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왜 지원하겠어요? 공적인 사업이니까 지원했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도 역시 국민주택. 그래서 규모가 크면 안 된다는 거, 국가가 만든다. 국가에서 줄줄이 고구마 줄기 뭡니까? 뽑듯이 연결하면 돼요. 여기서 국민주택이니까 국가가 만든다. 국가 대신에 얘네들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역시 꽤 중요하다. 용어가 이 개념 정의가 바뀌었거든요. 중요하다 했는데 역시 이제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오기도. 여전히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뭐요? 민영주택.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 한 평가를 해보겠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국민주택 규모 그랬죠? 근데 얘가 이제 규모가 이제 100제곱미터로 완화될 수도 있어요. 완화되는 것은 서울의 복잡한 지역에서 완화되겠어요? 한가한 곳에서 완화가 되겠어요? 한가한 곳에 완화되겠죠. 한가한 곳에.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 85 이하여야 돼요.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읍면지역. 도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에서는 얼마 이하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셔도 거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건 하나는 나중에 보겠고. 그래서 국민주택 아니면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남항주시장이 평내호평은 도시역일 거예요, 분명히. 평내호평역 주변에 90제곱미터의 주택을 건설 공급해요.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도시에서는 85 이하 해야 되거든요. 읍면지역에서는 이제 100제곱미터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든다고 해서 전부 국민주택은 아니에요. 이 면적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주체를 틀리긴 안 해요. 이거 뭐 뻔한 거기 때문에 주체는. 근데 이 면적,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민영주택 그렇습니다. 또 세대 이거 말고도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얘가 훨씬 중요한데 얘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좀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 밖에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나올 가능성이 약간 줄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만 기억하라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101호에 세대주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주택 소유자입니다. 네, 새롭게 이제 주택을 건설하면서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101호라는 한 채를 독립적인 공간으로 해서 현관도 각각 따로 쓰고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되니까 욕실, 부엌 다 따로 두고 예. 이렇게 해서 독립된 세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현관이라든가 현관과 욕실, 부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써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소유권의 객체가 하나죠.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는 또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거나 너무 단단하면 안 돼요. 철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좀 단단해도 여기다가 또 출입문을 설치하면 돼요. 이런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에서는 여기 주차장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반시설. 그럴 때 이거를 평가할 때는 두 세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얘네들은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서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이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아무리 적게 이게 이 주거 전용 면적을 따졌더니 한 대 확보가 안 되더라. 이래도 한 세대당 한 대는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좁아도 이 면적이. 근데 이때는 몇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구분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세대 구분형이 또 너무 많으면 이것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거 한 대만 확보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 전부 있으면 또 주차장 같은 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세대 구분형 세대니까 세대니까 숫자가 뭐가 생각나요? 3분의 1 이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동에서도 그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가 돼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건이 있는데, 그래, 전에는 좀 쉬웠어요.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엄격하게 공부하고 얘는 세대니까 이것만 하십시다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기억 못하면 뭐 세대 뭐가 됩니다 말인데, 세대 뭐예요? 뒤에는 이제 생략하게 해요. 제가 두 글자가 붙는데, 이것도 기억 못하면 세대 뭐가 돼요. 세대 구분형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뒤는 이제. 근데 새를 또 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되게 기억 무섭고 또 새들 중에는 일부 일처 확실하게 지키는 새들이 많아요. 닭도 그래요. 혹시 아세요? 그 닭은 딱 일부 일처예요. 네. 그거 이제 모르시죠 잘. 가지고 내가 모르는 수컷이 오면은 막 쪼아버려 이제 절대 등을 안 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새로 아파트를 만들 때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친구 집에 갔더니 분양받았다는데 이렇게 해서 세를 줘가지고 월 수입이 쏠쏠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세대 구분형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랬다고. 그럼 새롭게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따로 있어야 되겠어요. 욕실 부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현관을 따로 둘 수는 없어요, 여기. 예전에 있던 거죠. 여러분도 아파트 현관 2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출입문을 따로 두도록 할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여기 만약에 현관이 있다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 출입문을 따로 둬서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상식적인데 이걸 가지고 틀리게는 분명히 안 합니다,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럼 이제 이러한 조건, 얘는 구분수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어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얘하고 달리 여기는 3개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니까 얘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 2개 이내로 해야 돼. 2개까지밖에 안 돼요. 너무 복잡한 기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하나로 간주해서 이렇게 하나로 생각해서 아파트를 설계를 했을 텐데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 이내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3분의 1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한 것처럼 얘네들은 다 그걸 감안해서 구조 설계를 다 한 거예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전체 10분의 1 이내로 할 거. 여기가 만약에 300세대면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100세대까지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가 만약에 300세대면 여기는 30세대까지가 그거 돼요. 얼마 이내로 한다? 10분의 1. 그래서 이 숫자만 좀 기억. 이 숫자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주차장 같은 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10분의 1 이내라고 한다면 그 한 동에는 그 3분의 1 이내로 하면 돼요. 3분의 1. 아까 여기 300세대면 30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30개. 이 30개를 여기다 다 몰아서 30개 하면 안 되고 여기 이 동의 3분의 1 이내라는 건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서 새롭게 신설 공급하는 것은 전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3분의 1까지. 근데 기존 주택을 이렇게 개량할 때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10분의 1. 이것만 딱 알고 들어야 돼, 이것만. 다른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구분 수요 못한다는 건 세대 그리고 아파트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몇 세대로 본다는 건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거. 그거면 그거하고 거기 여기는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것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10분의 1. 전체 10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그건. 이게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데 얘도 이제 1인 가구 같은 게 많잖아요, 도시에. 그래서 주택 건설 기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완화돼서 적용돼요. 아까 여기는 한 대 그랬는데 여기는 한 대도 아니에요. 한 대보다 더 작아요, 이제. 원룸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이 300세대 미만이에요. 앞으로 이제 주택법에서는 내가 300세대 하는 것이 많다 적다의 기준이 될 때가 좀 많아요. 자, 얼마 미만이어야 돼요? 300세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지역에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건 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너무 커도 안 돼요. 아까 공매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안 쓸게요.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그리고, 연립형이 있고, 다세대형이 있어요. 연립 다세대. 그런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내여야 돼요. 아파트는 주택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어디 갔어? 5계층 이상 4계층이야.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연립과 다세대가. 원래는 4계층인데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돼요. 오히려 지금 하면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4계층이야 원래. 없지만 있다.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말 그대로 원룸이에요. 원룸. 그래서 그 주택이 하나의 공간이죠. 하나의 공간인데 이것도 주택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적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당연히 욕실 그리고 뭐 있어야 돼요? 부엌 있어야죠.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원룸형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만이 아니고 연립다세대는 85 이하인데 얘는 더 작아요.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얼마 이하?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하나의 공간이어야 되죠? 하나의 공간인데, 다만 여기서 원룸 하나의 공간이지만 안 막으면 창피한 데가 있어요. 화장실 없죠. 여기 있잖아요. 욕실. 집이 되게 부자신가 봐요. 욕실, 화장실 따로 두고. 욕실에 화장실이 있는데 보통 우리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아도 돼요. 막아도 되겠죠? 그리고 혹시 또 개별 난방하면 보일러실 둘 수 있죠? 보일러실. 이것도 막아도 돼요. 기름 냄새 나고 하니까. 막았다고 해서 따로 여기서 뭐 자거나 뭐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만 다 작게 막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 표준법 기준에 따르면 보일러 이렇게 해서 보일러라고 쓰거든요. 저는 일부러 보일러 이렇게 써요. 왜 쓰냐면 욕실 보일러 안 막으면. 그러니까 막아도 돼요. 자, 욕실과 보일러실은 따로 들어도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보일러실,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하나의 공간. 욕실 보일러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아니면 부엌을 제외한 그런 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막으면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욕실 보일러만 막을 수가 있어요. 왜? 보이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50 이하이면서 2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하가 아니고 이상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때는 두 개로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면적이 40제곱미터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막아도 돼요. 이제. 여기는 원래부터 막을 수 있고 욕실 보일러실은. 자, 부엌을 막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얼마 이상일 때 30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얘는 빼고 나머지도 두 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원룸형 생활주택. 지하층에 설치하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요건이죠. 그래서 30 이상일 때 얼마 이하야 돼요? 50 이하야 됩니다. 숫자는 이렇게도 한번 외워도 돼요. 1, 3, 5 이래 돼요. 저도 강의하다가 숫자 깜빡깜빡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거 조금 전에 제가 20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깜빡하다 보면. 그러니까 1, 3, 5, 1, 3, 5 이렇게 하면 깜빡했다가도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왜 초등부 이걸 수없이 말하는데도 순간적으로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1, 3, 5 이렇게 원룸주택. 그러면 이 숫자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5층까지는 원룸형, 6층부터는 80제곱미터에서 이제 6층이면 연립이 안 되네. 자, 그래서 4층까지는 80제곱미터 해가지고 연립형, 그리고 5층부터는 원룸형, 이런 식으로 섞어 있으면 안 돼요. 섞어 있으면. 주택 건설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에 얘네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과 연립형, 원룸형과 다세형을 혼합해서 건축할 수 없다. 또 여기에 연립형 주택에 1층과 2층은 도시형, 3층과 4층은 100제곱미터 해가지고 큰 거, 막 300 할까? 300제곱미터 큰 거. 그래서 도시형과 도시형이 아닌 것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네들끼리도 충돌이 돼요. 아까 좀 추접하지 말까요? 주차장 설치 기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립에 사는 사람이 야 양보해. 원룸 사는 놈이 갑자기 감히 여기다 차를 대. 뭐 우리 때문에 만든 건데 싸움 날 수도 있고 실제로도 뭐 날 수 있어요. 여기도 더 그렇겠죠. 그래서 도시형끼리도 섞이면 안 되는데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게 섞이면 안 돼요. 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1+1. 뭐가 나왔어요? 원룸형에는 도시형이 아닌 것, 85를 초과하는 것 하나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룸형, 여러분들 이제 그전에 주택이 있는데 월세 좀 하기 위해서 원룸형 만들 수 있잖아요. 원룸형 만들 수 있죠? 원룸형 만들면은 돈이 많으면 뭐 다른 데 가서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살겠지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내가 주인집 만들어야 되잖아요. 85를 초과하는 것 하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건축하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일 때는 원룸형 주택에 제한 없이 도시형 아닌 거 그냥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여기는 아무데나 어디라 하더라도 주인집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에 도시형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20층까지는 원룸형,
21층부터는 그냥 호가주택 만들 수도 있어, 이제. 근데 그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렵고, 뭐 시험에서 언급되더라도 답이 거의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혼합 안 된다. 근데 1+1 생각하면 원룸에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붙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원룸 도시형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까지 용어 정의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본 것들을 확인해 보죠. 자, 542페이지. 아까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고 했고,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 준주택은 오노, 기다가 있다. 오노, 기다. 약간 옹색하다 이랬는데 예전에 김동성이라는 걸출한 스케이팅 선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근데 이 사람이 제주가 다른 데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선물을 막 몇 억씩 받더라고요. 이 사람은 제주가 좋아서. 네, 그 사람이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얘한테 금메달을 따려고 다리 걸고 자빠진 애가 있었어요. 오노라고 있어. 오노. 옹색해요. 좀 헐리우드 액센 써가지고 그래서 오노가 기어다닌다. 옹색하니까 준주택. 오노 기다. 오노가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옹색하니까 준주택. 오노 기다. 그래서 보시고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랬죠? 근데 누가 만들어요? 힘은 국가.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 대신에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나올 수 있죠? 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 하면 이제 국가 대신에 사업하는 자들이 지금 민간까지 영역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국지 한 방이 만드는 것,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의 지원을 받는 것.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은 호 이렇게 말하고 공동주택은 세대 이렇게 세는 숫자 단위가 다른데 앞으로 저는 그냥 몇 개 그러고 말 거예요. 그냥 뭐 30개, 뭐 30호, 30 또는 30세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30개, 20개 이럴 겁니다. 근데 수도권은 비좁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얼마 이하 해야 돼요? 85 이하. 도시역도 비좁죠. 그러니까 얼마 이하? 85 이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읍면동 중에 어디가 비좁아요? 읍면동 중에 비좁은 데 어디예요? 어디가 제일 복잡해요? 읍면동 중에 동이 제일 복잡. 동. 그러니까 동은 85야도 무슨 어디에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복잡한 거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뭐 시험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외우려고 억지로 외워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외워도 그냥 외우기만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꾸 연상하다 보면 쉬워져요. 복잡한 데는 85이야. 조금 한가하다 싶으면 100 이하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읍면동 중에 어디예요? 읍면. 자, 이게 건축법에서의 내용과 약간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준비하면서 들어가면은 혹시 이와 관련된 나왔을 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수도권, 도시적, 읍면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가지고 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관련돼도 아까 85 이하라는 거, 85 이하 국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된다는 거, 국가가 만들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국민주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 뭐 당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얘가 뭐 답이 될까? 그러니까 하나 단일 문제는 안 나오고 답이 될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문 중에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거 됐고요. 그러니까 뭐 숫자라든가 엄격한 원칙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커다란 그런 그 구별 그 방법 이거 가지고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문제를 자꾸 접해보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요령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0번 사업 주체 있어요. 사업 주체. 자,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 제가 있는데 국가도 아까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택 했었죠? 국민주택 만들 수 있잖아요. 국가가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이다. 틀렸죠? 그런 정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지자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누가? 국가 대신에 누구예요? 공공기관인데 그럼 공공기관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한국토지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그 다음에
이제 공공법인 하는 것도 있는데 공익법인도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무시할 정도로 뭐 잘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국지 한방 얘네들이 뭐요? 사업주체 할 수 있어요. 공공사업주체가 되는 거고 민간도 사업할 수 있잖아요. 개인도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여기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어느 정도 많은 숫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우리들 거기서 입주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명 신체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좀 요건이 이제 뭡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규모에 해당될 때예요. 얘가 연간 주택을 20 이상 건설을 할 때 이때는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등록 요건은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법인의 경우에 개인은 뭐 5억 이상 해야 되는가 평가액이 아니면은 뭐 사무실이 있어라 또는 건축 분야 기술자, 토목 분야 기술자를 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교재에서 줄 긋거나 강조해서 숫자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처럼 자꾸 여러 가지 뭐 세대가리 막 하면서 하는 거는 기억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강의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은 이런 게 그냥 있습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요건들을 갖춰서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지를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한다. 그럴 때도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건 연간 말하는 거예요. 연간. 이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인 그런 주택건설 사업주체로서는 조합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주택조합. 또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역시 뭐 자기 토지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내 땅에서 2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싶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 자본금을 갖춰라, 사무실을 갖춰라, 기술자를 고용해라 그랬는데 이거 한 번 하고 그만둘 건데 그렇게 꼭 하라고 하니까 너무 이 사람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디 갔어? 이 사람 등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기술과 자본을 빌려 쓰면 돼요. 자본은 이제 사실 이 자본을 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은 난 손해담보 같은 걸 위한 자본금인데 어쨌든 얘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면 얘는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얘가 아까 그런 기술 같은 걸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도 이렇게 공동을 하면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조합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도 막 공동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공동을 할 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용자죠. 고용자. 근데 우리 직원들이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직원에게 공급하고 싶어요. 본래 주택 건설은요. 이제 아까 여기는 20개 이런 말인데 자 다시 좀 음미해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착공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입주자 모집할 수가 있어요. 입주자 모집에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면 입주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아무 때나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택의 경우에는 30 이상 할 때 한꺼번에 이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만약에 이 토지에서 주택을 29개를 건축하고 싶다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제가 30개 이상 할 때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대지는 한꺼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과 건축허가 받는 것은요. 그냥 형식인 절차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건축허가 받은 사람은 여기 가서 공사 완료하면 이제 여기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좀 표현이 있다. 사용 승인 받는다. 표현 구별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은 우리 국토교통부령에는 주택법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공급해야 돼요. 내 멋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고. 근데 29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 그런 적용 안 돼요. 내가 그냥 팔고 싶은 사람에게 마땅한 사람 만나서 팔면 돼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팔면 안 돼요.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제 뭐 입주자 저축 증서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 주택법에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우선 분양, 특별 분양 제도가 있지만 단순하게 1순위자, 2순위자 다른 그런 어떤 조건은 없다고 할게요. 그럼 주택을 만약에 100세대를 건설해서 공급하고 싶어요. 1순위자가 200명이 청약을 했고 2순위자가 100만 명이 청약했어요. 누구한테 공급해요? 이 사람들 해당사항 없어요. 여기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잖아요. 근데 29개를 만들었어요. 상관없어요. 아무한테나 팔면 돼요. 차이가 있죠. 자, 고용자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주택을 만약에 30개를 건설해서 공급하고 싶다. 우리 직원한테 먼저 팔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고용자 입장에서 만약에 주택을 건설하는 어떤 특별한 신분을 부여해서 얘는 구성원에게, 고용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대신에 따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공동으로만 사업을 해야 돼요. 자, 고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근데 토지 소유자는요, 내가 그냥 자격을 요건을 갖춰서 자기가 등록사업자가 돼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이것만 하고 손 떼겠다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조합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고용자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토지를, 주택을. 자, 조합도 마찬가지죠. 자, 조합도 주택을 건설하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죠. 물론 남은 게 있으면 이 절차에 따라서 일반 공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 주체하게 되면 1년에 얼마 이상 할 때 주택은 20개, 대지는 1마 이상 조성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돼요. 등록 요건은 이제 뭐 문제집에 나오거나 할 때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조합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따로 해도 되는데 공동으로 해도 되잖아요. 토지 소유자, 고용자 공동으로, 얘는 공동으로 해야 되고 얘는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 국지 한방 등록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죠. 아까 제가 참고삼아 자본금 3억 정도는 갖춰서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라 그랬는데 여기 뭐 자본금 3억 안 되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술자도 있겠죠, 당연히. 얘는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건 이제. 그 등록 아주 간단한 건데 여기서도 꽤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 등록 누가 하는가 안 하는가. 뭐 20개 이거 몇 개인가 이런 숫자 유치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도시형 생활택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얘는 30개 이상일 때. 도시형 생활택은 30대 이상일 때 등록해야 되고 29개 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돼요. 얘는. 이렇게 해서 사업체에 이제 등록 요건 다 받습니다. 그 사업 주체,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토지지방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등록한 대지수송사업자, 그 밖에 사업을 하는 자. 조합도 있는데요.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조합은 지역 단위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다 무시하고 하나의 도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서울 하나의 지역 단위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공급을 하고 싶어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서울 사람도 올 수 있고 인천 사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 도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험에서 그렇게 특별히 그걸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볼까요? 서울, 인천, 경기도, 비읍, 대구, 경상북도 이렇게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장조합은 당연히 같은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서 주택을 건설하면 누구한테 우선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선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에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을 다시 고치는 거.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수선과 증축이 있어요. 대수선과 증축. 리모델링은 조금 이따 해당 파트 나왔을 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좀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5월부터는 조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 이래야 돼요. 이제 네 가지.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단지. 여기서 주택을 30개 이상 건설 공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하나의 단위를 단지 이렇게 말해요. 단지. 그래서 이거는 30개가 될 수도 있고 3만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통이 큰 사람 뭐 크게 할 수도 있죠. 뭐 이제 500세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지는 그 사업하는 사람의 그런 뭐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주택단지인데, 근데 아무리 통이 커도 내가 이걸 한꺼번에 하겠다 하고 싶어도 제한이 있어. 제한. 여기에 내가 계획이요. 여기 3,000세대, 여기 3,000세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더니 이제 여기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어요. 이거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 하면 하나의 단지가 될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서로 오가기 곤란한 물리적인 장애가 있을 때는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이제 주택단지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답으로 처리 안 하겠죠. 너무 쉬우니까. 네,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뭐 숫자 물어볼 수 있어요. 유치하지만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 그리고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일반 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광역시도 이런 것들도 분류가 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두 개밖에 없어요. 20m, 8m. 얘로 거의 처리해요. 시험에서 얘로 처리하는데 이제 이게 법이 바뀌어서 또 굉장히 복잡했어요. 여기에 자 일반도로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일 때 8m. 이상일 때는 얘하고 얘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관리사무소 따로 해야 되고 여기도 따로 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반도로 도시 예정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제한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가 20m 이상이지만 보행자 우선 도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뭐 지하보도라든가 육교를 만들었다든가 이럴 때는 이거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또 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까지 아직까지는 물어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숫자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고속도로 철도 같은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도로 몇 미터?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미터? 8m. 그래서 그리고 다른데 뭐 특별시도 광역시도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 숫자만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전에는 8도였어요. 8도. 평안도, 함경도, 뭐, 그래가지고,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남북이 없었고, 그래서 8도였거든요, 8도. 옛날에 김희갑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팔도강산 유람하세 하는 그 드라마도 찍고 그랬었는데, 그 팔도강이 영화로 나왔다는데, 저는 영화는 못 봤고요. 굉장히 흥행해가지고, 뭐, 속편도 만들고 엄청 했대요. 그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20일간 팔도 유람, 8도에. 20일은 그냥 20일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말이 생각 안 나니까. 20일간 8도이란 8도. 자, 20m 이상의 무슨 도로? 일반 도로. 다음의 시설로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별개의 단지로 볼 수 없는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5m 일반 도로. 해당되지 않죠.
일반도 몇 미터니까 20m. 10m 도시계획 예정도로 별개 주택단지예요. 이게 도시계획 예정도로 8m만 돼도 별개로 봐야 된다니까요. 얘는. 그러니까 숫자가 다르니까 이거 알아요. 8m 이상이면은 별개 단지로 봐야 돼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자, 8도에 8도. 8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썰렁한 유머가 있는데 어떤 비빔면 비빌 때 반팔 입고 비비면 안 된대요. 양념이 팔에 묻으면 8도 비빔면이 돼버린다. 8도 비빔면이 돼. 8도. 그런 말인데 8도. 썰렁해요? 그지만 8도를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해야 되거든. 자, 도시계획도는 8도. 8m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나오더라도 지문 중에 하나 엮어 나오거나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죠. 너무 어려워서 지문 중에 뭐 답이 아닌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살짝 있는데 그냥 안 보겠습니다. 자, 부대시설 있어요.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다음의 시설인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이런 게 있어요. 주택 우리가 살고는 숙식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고 주택단지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거 부대에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가로등, 각종 건축 설비 이런 게 있어요. 부대시설. 이에 대응해서 복리시설 하는 게 있어요. 복리시설. 복리시설. 이게 주택이 있는가 하면 관리사무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요? 부대시설. 그리고 상가도 있잖아요. 상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이에요. 복리시설. 도로는 뭐라고요? 부대시설. 도로 같은 거. 이제 복리시설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게 뭐예요? 복리시설. 복리시설. 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한 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데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재밌는 데는 복리시설, 재미 별로 없으면 부대시설. 주차장 가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차대기도 힘들고. 주민운동시설 가면 재밌죠? 줌바 댄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는 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주 유생 놀이터 그랬어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재밌는 게 복리 그랬으니까 주는 뭐예요? 주차장 아니고 주민운동시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주유생 놀이터에서 외울 건데 그 주 하면은 여기는 이 복리시설은 재밌는 곳이니까 주민운동시설이지 주차장 아니라는 거. 자, 뒤에서부터 경주유생 놀이터 가면 재밌다고 했죠? 그래서 경주에도 가면 너무나 재밌어서 옛날부터 유생들이 놀러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게 경주유생 놀이터예요. 보석정이나 이런데. 자, 경주유생 놀이터 재밌으니까 뭐예요? 복리시설. 경은 경로당, 주는 주민운동시설 재밌어야 되니까 주차장 아니에요. 생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놀이터 있습니다. 경주 유생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 경주 유생 놀이터니까 유치원 그리고 놀이터 있어요. 이게 이제 봉사. 이것도 나오면 그냥 알면 맞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우면 정답률이 한 8, 90%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외운 사람 정답률이 이것도 50%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쉽다 그래도. 자, 이제 간선시설 볼게요. 간선 17번. 간선시설 보고 시간을 어떻게 할까? 조금 늘었지만 어차피 도시형 생활 때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강의했던 거니까. 자,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여기 아까 여기 도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도로. 이건 부대시설이면서 또 중요하니까 기간시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기간시설은 여러분들 꼭 몰라도 됩니다. 자, 도로 같은 거 있는데 이 도로가 여기 바로 주택단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곳도 있겠지만 떨어져서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도로에 여기 가면 뭐 점프해서 갈 수도 없고 여기도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간선시설 그래요. 간선시설. 사이간자는 아니고 우리가 간부하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의미의 간선시설인데 그러면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이간이라고 오해하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실에 연결해주는 시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재생할 필요 없어요. 재생 못하고. 자,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그래서 이처럼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도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야 되겠죠. 연결해줘야 돼요. 그것도 간선시설이에요.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여기 전봇대 지나가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 주택단지 안에도 전기를 연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같은 건 부대시설이거든요. 부대시설이면서 중요하니까 기관시설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이 안에 있는 부대시설 누가 설치해야 돼요? 사업주체가 해야 되지. 사업주체가 직거니까. 그죠? 이 부대시설 사업주체가 설치해야 돼요. 간선시설 누가 설치해야 돼요? 사업주체가 해야 돼요. 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이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간선시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설치를 해줘요. 근데 그 전에 얘네도 원래는 사업주체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간선시설 하는 것들이 자꾸 따지는 거 지금. 상하수도. 역시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 여기에 다 지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 조성을 해놨어요. 지가 이용하고 싶으면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지가. 그죠? 간선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이것들이 간선시설. 근데 이 중에서 그 전에 뭡니까? 말하죠. 얘가 여기에서 주택을 100개 이상, 대지를 16,500제곱미터 이상 일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해줘요.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이걸 공급하는 자들이 설치해줘요. 전기 같은 거 한국전력에서 설치해준다는 거예요. 지역난방시설은 이 간선시설, 이게 사업주체가 안 해도 이게 공익성이 있으니까 이게 규모 크면 우리들이 갖다 여기까지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 거니까. 그래서 통신, 가스, 지역난방, 전기는 이걸 공급하는 자들이 설치해요. 지역난방 공사나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설치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지방자치라든가 공급하는 자가. 그죠? 근데 재밌는 게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공급하는 자가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여기까지 설치해줘요. 그럼 이제 각 호실에 배분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뭐가요? 전기는 아니에요. 전기는 여기까지만 해줘요. 통신, 가스, 지역난방. 이거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뭐다? 간선시설이다 이거야. 간선시설. 그렇지. 누가 설치하는가는 뒤에서 이제 확인을 하겠고요. 일단 여기서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다. 이제 각 방에 설치하는 조그마한 선 같은 건 이제 자기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부대시설이 되는 거고. 그래서 통가방, 통가방에 그 루이비통 가방이라는 게 있는데 가방 안에 뭐를 가지고 다니는지 부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통가방은 안에 있는 것도 뭐다? 간선시설이다. 여러분들 맨날 열어보니까 안 궁금해요? 난 궁금해. 안 열어봐갖고. 자, 통가방,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 통신, 가스, 지역난방. 자, 간선시설 읽어보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가방은 통가방 등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을 주택단지 밖으로 연결하는 것을 간선시설. 그런데 통가방은 어디도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도 간선시설이다. 그러니까 기관시설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각 호실에 배분한 조그마한 것들은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고. 공구는 아까 하나의 단지라는 것은 전체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단지고요. 이 하나의 단지를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규모가 크다 이럴 때는 다른 데서 사업을 분할 시행할 수 있듯이 여기는 공구별로 사업할 수가 있어요. 공구별로 사업할 수가 있다. 공구별로 사업하려면 이게 좀 커야 돼요. 규모가 작은 것도 안 돼요. 300보다 작은 건 작다고 했지 아까.
아까 했는 거 까먹었을 텐데 또 아까 그랬네. 300까지 막 했거든요. 만타당. 그래서 하나의 공구가 300개 이상은 돼야 돼요. 공구별로 사업하려면. 그러면은 주택단지 전체는 적어도 몇 개 이상이 돼야 돼요. 하나가 300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공구별로 했다는 건 2개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공구가. 그럼 하나가 300 이상이니까 전체는 몇 개 이상? 600 이상 돼야 돼요. 600 이상. 그래서 공구별로 사업하려면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하나의 공구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 될 때 힘드니까 나눠서 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데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구별로 착공해야 돼요. 원래 착공은 5년 이내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5년 이내. 공구별로도 5년 이내 하면 되는데 최초는 5년 이내 하고 나머지는 최초로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해야 돼요. 얘를 만약에 1년만 했다. 그럼 5년간 유예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돼, 나머지는. 왜냐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자, 원래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얼마 이내 착공해야 돼요? 5년.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아도 5년 이내 하면 돼요. 최초 공사는. 그럼 나머지 공구는 얼마 이내 해야 돼요? 최초 공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최초 공사한 날로부터 이 말은 시험에 알려주니까 2년 숫자 말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뭐 나머지는 2년 이내 이렇게 말아도 시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초는 얼마 이내 하면 돼요? 5년 이내. 그리고 나머지 공사 구간은 얼마 이내? 2년 이내. 그날부터. 처음 한 날부터 2년 이내 하면 돼요. 그리고 입주하고 집도 따로 하고요. 또 원래는 완료라는 것은 사업이 단지별로 끝났을 때 완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사업이 다 끝나야 완료잖아요. 근데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렇게 공구별로 사업을 끝낸 다음에 사용공사 받아서 입주를 공구별로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근데 공구별로 할 때는 1공구, 2공구, 3공구 간에 여기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서 서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 설치하는 시설은 뭐 도로가 됐던 담장이 됐던 놀이터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그 외우는 게 아니고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숫자들이 자꾸 헷갈리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유치하지만 제가 8도 비빔면도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8도 강산도 하고. 그건 단지를 말하는 거. 여기 공구는요. 몇 미터 이상? 6m 이상. 그 밑에 올게요.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사업계획, 착공신고 등을 따로 하는 거. 몇 미터 이상?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거. 그 밑에는 도로, 주차장 같은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는 거지 암기사항 아니에요. 뭐 하더라도 6m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터무니없이 6m 이상의 함정을 파서 이렇게 안 낼 거 아니에요. 뭐 6m 이상의 뭐 수렁을 파서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거기 있는 건 예를 들은 거 6m 기하면 6m는 어디서 기억하면 돼요? 600세대에서 또 찾으면 되잖아요. 그 밑에 2번에 각 공구별 세대 수는 얼마 이상? 300세대 이상을 할 거. 그럼 여기 책이 없지만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600세대. 그러니까 몇 미터? 6m.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택. 두 번째 줄.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이 말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새롭게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전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3분의 1. 큰일 날 뻔했어요. 세대 뭐 될 뻔했어요. 금방 했는데 3분의 1. 그리고 뭐 욕실, 부엌, 현관 얘는 이제 초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상식이거든요. 3분의 1. 각 통에서도 얼마를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도 전체 얼마 이내야 돼요? 주거 전용 면적. 3분의 1 이내야 돼요. 주거 전용 면적. 근데 이제 2번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이 말은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이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데 그 개량은 아까 현관 출입문 이거 몰라서 해요. 이런 가지고 트집 안 잡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일 것? 2세대.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3개 할 수도 있어요. 3개로 나눠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 그렇게 3개를 염두에 두고 주택을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던 것은 하나를 기준해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개, 4개로 나누면 안 되니까 몇 개 이하로 한다? 2개. 2세대 이하로 할 건.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내라고 했어요? 여기는 10분의 1. 이건 기존에 있는 세대수 300세대 기준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300세대면 30세대 이내에서만 세대 구분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준다는 겁니다. 전체 10분의 1. 그리고 뭐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보지 말고 그냥 헷갈리니까 전체 얼마 이내? 그것만 10분의 1, 전체 10분의 1. 이건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구분된 세대수가 3개가 됐던, 4개가 됐던, 2개가 됐던 따지지 않고 몇 개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형 대형주택 보고 10분씩 했습니다.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야 되고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되는데 원룸형 주택은 1, 3, 5 그랬죠? 얼마 이하니까 호 그랬어요. 50 이하. 원래 몇 개의 공간을 해야 돼요? 원래 몇 개의 공간을 해야 돼요? 하나. 근데 뭐는 따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따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얼마 이상일 때는 2개로 할 수 있다. 30 이상. 그래서 원, 4, 5 했잖아요. 원룸 30, 50. 자,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라고 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원래 몇 개 층 이하예요? 원래 연립 다세대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4개층이야. 근데 심의를 거치면 5개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없으면 4개층이에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택은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4개층까지 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다만 거기 5개층 하려면 앞에 말이 붙어야 돼요.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문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단지형 연립주택은 언제나 4계층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문장이 명확하게 옳은가 그른가 판단할 수 있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것 혼합해서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시형끼리 혼합하는 거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 딱 그냥 원룸은 원룸끼리, 연립은 연립끼리 해야 되지. 원룸 2층까지는 연립, 3층부터는 원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그랬지. 아까 주차장 가지고 막 싸워요. 다만 원 플러스 원은 된다고 했잖아요. 원룸형에는 뭐가 붙을 수가 있어요. 네모에 원룸형택에 85를 초과하는 주택 하나 붙이는 것 또는 상업지역 등에서 원룸형과 도시형이 아닌 것을 함께 건축하는 것 가능하다. 근데 2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1번 가지고서 확인했다가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혼합 안 되는데 원룸형에는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 요건을 세밀한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